제가 들려드릴 113번째 책은요,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는 희곡이에요. 너무도 유명하고 멋진 작품이죠. 괴테에 대해서는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할 때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우스트는 괴테가 23살에 쓰기 시작해서 82세에 마쳤어요. 60년에 걸친 필생의 대작이고요. 세계 문학사의 최고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파우스트는 줄거리를 요약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걸 해야지 하면서 드디어 이제사 하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너무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평론을 쓰고 논문을 쓰고 재해석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연구를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파우스트에 대한 평론가들의 해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물론 이 작품엔 철학, 신학, 물리학, 화학, 신화, 게다가 SF적인 설정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가끔은 평론가들이 오만하고 광범위한 설정의 확장에 혹시 사람들에게 파우스트를 읽지 못하게 하려고 차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다시 읽고 요약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왜 그땐 못했을까 하는 게 꽤 있었어요. 암튼 저는 파우스트를 문학적으로만 요약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등장인물이 엄청나게 많고요.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요. 파우스트는 어느 대사든 다 멋지고 가슴을 후벼 파는 임팩트가 있어요. 책을 들고 어떤 부분을 펼치든 다 그렇습니다. 그게 파우스트의 힘 아닐까 해요. 파우스트는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요한 게오르그 파우스트.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는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고요. 연금술사적인 기적을 자랑하고 다니면서 사회의 주목을 끌다가 쫓겨나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후 파우스트에 관한 전설이 다양하게 화자되었고요. 괴테는 그를 모티브로 삼아서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천상의 서곡부터 시작해서 총 1부와 2부로 되어 있고요. 1부는 장소와 시간이 부제목으로, 또 2부는 오막으로 역시 장소와 시간에 따라 구성됩니다. 오늘은 영상 위쪽에 쓰는 자막을 가급적 소제목 위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악마예요. 그는 3명의 천사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에게서 파우스트를 유혹하여 타락시키라는 명령을 받아냅니다. 이건 신들이 파우스트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메피스토에게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전해 듣고 그저 휴식만 바라는 인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신들은 인간은 노력하면 구제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절 밤, 파우스트는 집 서재에 앉아 학문의 무력함을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첫 대사를 중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게다가 신학까지 열성을 다하여 속속들이 연구했다. 그렇다고 전보다 더 현명해지지도 않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그렇다고 재산이나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 명예나 영화도 갖지 못했다. 이런 걸로 더 살아간다는 것은 개라도 싫다 할 것이다. 둥근 달빛이여, 내가 내 고통을 내려다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싶다. 바그너는 파우스트의 제자예요. 바그너는 스승의 훌륭함을 존경했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너무도 넘쳤어요. 하지만 이런 뛰어난 제자도 파우스트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살밖에 자기에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죽으려고 독배를 손에 들었어요. 그때 부활절 합창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생명의 힘을 느끼면서 독배를 손에서 떨어뜨립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2개의 영혼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는 음탕한 애욕의 현세에 집착하는 것, 다른 하나는 속세를 떠나 숭고한 영계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자신이 새롭고 찬란한 삶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거였어요. 악마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찾아옵니다. 처음에 파우스트는 친밀하게 구는 그를 대단치 않게 대했지만 메피스토는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자신은 위대한 인간은 아니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어울려서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라면 자신이 당신의 것이 되고 길동무가 되고 종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저승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반대로
당신이 자신이 종이 되어주면 된다고 했죠. 저승에서 만난다는 건 파우스트의 죽음을 의미했고 자신과 같이 다니다가 몸과 마음을 한가하게 내버려둔 채 활락이라도 떨어지면 그게 바로 자기가 이기는 거로 하자고 했어요. 파우스트는 저승 같은 걸 염려하진 않았고 메피스토 같은 못난 악마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무시하는 기분을 갖고 있었지만 좋다고 거래에 응했습니다. 응하면서 하나를 더 덧붙였는데 어느 순간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지는 것으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들은 계약을 합니다. 피를 한 방울 흘려서 증서까지 썼어요. 메피스토는 이긴 듯한 기분에 파우스트가 이미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로 파우스트는 그동안 지상의 활락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제 그를 거친 생활과 무의미한 세상사 속으로 끌어들여 허우적대며 오금을 못 펴고 달라붙어 애골복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들은 계약을 실천하러 출발했습니다. 맨 처음으로 간 곳은 젊은이들의 술집이었어요. 하지만 파우스트는 이미 50이 넘은 나이였으므로 쉽게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았고 여자들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메피스토는 마녀가 만든 약을 먹이고 그를 20대 청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어여쁜 여자 마르가레테를 만났어요. 마르가레테는 그레첸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었어요. 파우스트는 그레첸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살짝 아래로 감는 모습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레첸도 파우스트에게 반했어요. 착실하고 높은 집안의 아들처럼 고귀해 보였지요.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파우스트에겐 그녀의 눈초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즐거웠어요. 그레첸은 그리 부유한 집안의 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으므로 그리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절약을 해야 했어요. 동생은 몸이 약해 늘 아프기만 하다가 죽었고 오빠는 군대에 나가 있었으므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절약하느라 집에는 한여를 두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거칠어져 있는 걸 부끄러워했고 모르는 게 없는 파우스트의 지성 앞에서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둘 다 사랑에 빠지자 괴로움이 커졌죠. 그레첸의 가슴에 기대어 자신의 몸을 녹여도 이 여자의 고난이 느껴졌어요. 자신은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므로 그녀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메피스토는 그레첸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를 사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레첸은 집에서 물레를 돌리며 파우스트 생각만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 음식에 수면제를 넣어 어머니를 깊이 잠들게 한 후 파우스트를 방으로 들였어요. 그레첸은 임신을 합니다. 그녀에게는 비극이 계속 닥쳤어요. 군대에 나가 있던 오빠는 누이 동생이 소문이 나쁘게 돌자 달려왔고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파우스트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또 수면제를 과하게 마신 그레첸의 어머니도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비극 앞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자괴감에 무너져 갔어요. 5월이었고 메피스토는 파우스트를 마녀들이 축제인 발푸르기스의 밤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그곳에서도 메피스토가 의도한 대로 관능적 욕망에 잡히지는 않았어요. 저 멀리에 파리한 어린아이가 외롭게 있는 걸 보고 마치 두 발이 묶인 채 걸어가고 있는 착한 그레첸과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레첸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레첸은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애가 죄의 씨앗이라는 악령의 말을 이미 들었으므로 괴로움에 못 이겨 아이를 물에 던져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스키찬 담벼락 속에 잡혀있는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레첸을 만나는 것을 겁내고 있는 자신 때문에 괴로웠어요. 감옥에 들어가 그녀를 만났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죽은 아이에 대한 환상과 어머니와 오빠의 환상이 그녀의 정신을 온전히 지탱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잠시 정신이 돌아 파우스트를 알아보았지만 같이 가기를 거절했어요. 그 대신 제일 좋은 곳에 어머니와 오빠의 무덤을 잘 만들어주고 자신은 조금 떨어진 곳에 묻어주되 아기를 오른편 가슴 있는 데 묻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메피스토는 그레첸이 벌을 받았다고 선언했지만 천상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그레첸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스트는 아름다운 알프스의 숲속으로 갔어요.
위대한 자연은 그의 괴로움과 고통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신령의 무리들이 작고 우아한 모습으로 공중에 떠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파우스트는 생명의 맥박이 새로운 기운으로 생생히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새로 데리고 간 곳은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었어요. 제국은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건 지배층의 부패 때문이었어요. 황제는 향락만을 쫓았고 관리들은 대부분 부패했고 나라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어요. 메피스토는 황제에게 지하에 막대한 재물이 매장되어 있으니 그걸 황제가 친히 파낸다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보물이 끝없이 나올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후에 황제와 황제의 여인들을 보석으로 치장하면 위풍이 높아질 거라고 꼬였습니다. 황제는 그 말에 넘어갔고 메피스토의 부추김으로 천문학 박사는 파티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황제는 신이 나서 마침 제2 수요일도 다가오니 가장 무도회를 열기로 합니다. 무도회로 궁중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정신없는 가운데 파우스트는 부의 신 플루투스로 가장하고 메피스토는 말라빠진 사람으로 분장해서 슬며시 파티에 끼어들었어요. 메피스토는 혼란한 틈을 타서 지하 보물을 담보로 발행한 지폐를 황제가 서명하게 했어요. 그 지폐를 수천 장이나 인쇄했고 그걸로 모든 부채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밀린 급료를 주니 군대가 다시 계약을 했고 병사들은 신선한 피가 도는 듯 활기 있어졌어요. 또 술집 주인들까지 신이 났습니다. 황제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의 공적을 치하했고 이번엔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세계 최고의 미녀인 헬레나와 미남 파리스, 즉 남자와 여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살아있는 채로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부자로 만들어 주었더니 이번에는 즐거움을 제공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질색을 했지만 그걸 안 할 수는 없었어요. 헬레네와 파리스가 있는 곳은 깊은 고독 속에 공간도 시간도 없는 곳이었어요. 거길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묻자 메피스토는 거긴 아무도 바랄 수 없는, 가볼 수 없는 길이고 오직 외로움에 쫓기는 허무한 곳인데 갈 용의가 있는가를 물어요. 파우스트는 자기는 세상의 오해와 미움을 피해서 고독한 곳으로 도망치느라 악마에게 몸을 맡기까지 했음을 분노에 차서 말합니다. 그는 메피스토의 간교함을 비난하고 내가 말한 허물 속에서 일체를 찾겠다고 합니다. 그는 메피스토가 준 열쇠를 갖고 어머니의 나라로 내려갔고 헬레네와 파리스를 황제 앞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헬레네의 아름다움에 감탄해서 그녀를 잡으려는 순간 쓰러집니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를 데리고 예전 파우스트의 서재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서재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메피스토는 누워있는 파우스트를 보고 사랑의 굴레에 묶인 불쌍한 친구라고 비웃었죠. 그 사이 제자 바그너는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연구실에서 인조인간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었고 성공을 했어요. 인조인간은 크기가 작은 소인으로 이름은 호문클루스입니다. 아직 육체가 없어 병 속에서 빛으로 존재했지만 총명해서 파우스트를 깨어나게 하려면 그리스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바그너도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호문클루스는 집에 남아서 책을 펼쳐들고 생명의 원소를 모아 조합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동안 자신은 세상의 일부를 돌아보며 아직 육체가 없는 자신이 육체를 얻어 완전한 인조인간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바그너는 자기가 만든 호문클루스를 다시 못 볼까 서러워했고 메피스토는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존재에게 끌려다닌다고 비웃었어요. 메피스토와 호문클루스는 파우스트를 외투에 싸서 테살리아의 파르살루스로 데려갑니다. 파르살루스 벌판에서는 고전적인 발푸르기스의 밤이 열리고 있었어요. 파우스트는 깨어나자마자 거기 참가하고 있는 악귀들 사이에서 헬레네를 찾으러 다녔지만 거기엔 없었어요. 거길 벗어나 페네이오 강에서 만난 케이로는 하계의 여왕 페르세포네에게 가서 부탁해보라고 했어요. 그 사이 호문클루스는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를 만났어요. 프로테우스는 정신만의 인간으로 넓은 물의 세계로 가자고 부추겼어요. 자기가 직접 업고 가서 바다와 인연을 맺어주겠다며 돌고래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호문클루스는 프로테우스의 꼬임에 빠져 돌고래를 타고 바다로 나가다가 옥좌에 부딪혀 불이 나 녹아버렸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파우스트는 하계의 여왕 페르세포네에게 갔고 헬레네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 청이 이루어져서 고향에 돌아온 헬레네는 아버지가 골라준 남편감인
대담한 항해자 메넬라우스와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는 메넬라우스에게 딸과 나라의 통치권까지 주었어요. 그러나 헬레네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가슴과 머리가 쓰디쓴 괴로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고임이난 파리스와 사랑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녀를 되찾으려고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헬레네는 성으로 남편보다 먼저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녀 포르키스로 변장하고 있던 메피스토를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무언가 해야 했고 포르키스의 제안으로 스파르타 북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엔 파우스트가 성주로 있었어요. 그들은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헬레네는 지쳐 있었고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있었어요. 혹독한 운명이 따라다니며 여러 신들과 영혼까지도 자신을 빼앗으려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것에 회한을 갖고 있었어요. 파우스트는 그녀를 자신과 공동 통치자로 세웠어요. 그녀 앞에 꿇어앉아 자신이 진심으로 몸을 바칠 것을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았고 파우스트는 시간과 장소가 사라진 듯한 경험을 합니다. 헬레네도 다 산 것 같기도 하고 새로 시작된 것 같기도 했어요. 파우스트에게 정성을 바치기로 결심하자 하나가 된 듯한 감정에 빠집니다.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왔지만 파우스트의 군사들은 용감히 싸워 물리칩니다. 파우스트와 헬레네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오이포리온입니다. 이젠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며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 이제 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하며 여러 해에 걸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이포리온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지만 커가면서 너무 활달하고 열정도 넘쳐서 걱정거리였어요. 그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했고 더 넓게 내다보고 싶어 했어요. 억세고 자유롭고 대담한 전사들과 어울려 마음속에서는 이미 용감하게 싸우며 고난의 전쟁터를 그리워했어요. 걱정하는 파우스트와 헬레네에게 죽음은 천명이라고 자신은 근심과 고통과 함께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날개를 달겠다고 공중으로 몸을 던졌어요. 그러자 머리에서 빛이 나고 그 빛이 꼬리를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밀랍으로 붙인 날개를 달았던 이카로스처럼 아래로 추락해 부모의 발뿌리 앞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무서운 슬픔에 잠긴 부모의 귀에 어두운 나라의 저를 혼자 버려두지 말라는 오이포리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레네는 행복과 아름다움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옛말이 맞았다며 파우스트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그녀는 하계로 돌아가 버렸고 메피스토는 다시 포르키스에서 메피스토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헬레네와 이별한 파우스트는 그리스에서 독일이 높은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헬레네와 그레첸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는 이 지구에는 아직도 위대한 일을 할 여지가 남아있으며 놀랄 만한 일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아직 노력해야 할 힘을 잃지 않고 있음을 메피스토에게 말했어요. 명성을 얻고 싶은 거냐고 묻자 명성 같은 건 필요 없고 지배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의 새로운 계획은 바다를 몰아내고 땅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즈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황제가 향락에 빠져서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 형제들끼리, 동업조합과 귀족들끼리, 승정원단과 교구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살인과 타살이 자행되고 성문 밖에만 나서도 상인이나 나그네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지요. 파우스트는 황제를 도와주기로 했고 메피스토의 힘을 빌립니다. 그 대가로 계획했던 해안의 땅을 받으려는 거였어요. 메피스토는 물의 신 운디네에게 넘쳐흐르는 물의 환영을 청했고 그 마술로 황제를 승리하게 합니다. 파우스트는 원하는 해안 일대의 토지를 받았어요. 그는 해안의 토지를 변화시킵니다. 뚝을 만들고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 부근 언덕에는 보리수나무가 있었고 그 옆의 집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필레몬과 아내 바우치스입니다. 파우스트는 이제 나이가 더 들었고 언덕 위에 있는 노부부의 집터에서 자기가 만든 땅을 내려다보고 싶었어요. 노부부에게 이사를 하는 대신 새로 메운 땅의 토지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팔지 않았어요. 부부는 매립한 땅덩어리 따위보다 정든 이 언덕을 고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파우스트는 언덕 위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눈앞에 자신의 영토가 무한히 넓게 펼쳐져 있지만 뒤에선 불쾌감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메피스토에게 언덕 위 노인들을 물러나게 해서 보리수가 있는 곳을 별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신이 이룩한 일체의 사업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넓은 복지의 땅을 마련해준 인간 걸작을 한눈에 보고 싶다고 했어요. 메피스토는 노인들이 집에 불을 질렀고 노부부는 죽었습니다. 한밤중에 불에 탄 집터에서 4명의 회색빛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부족, 죄악, 우수, 곤란이었어요. 그중 우수만이 열쇠구멍을 통해 파우스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지요. 자신은 소원을 품고 일생을 달려왔으며 처음엔 위세당당했지만 이제는 현명하고 신중해졌다고 했어요. 우수는 인간은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갈 차비를 하게 된다고 혼란스럽게 하려 했지만 파우스트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되어 우수의 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그녀는 파우스트에게 입김을 뿜어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눈이 안 보이는 파우스트에게 세상은 어둠으로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밝은 빛으로 채워졌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하인들을 재촉합니다. 엄격한 질서를 지키고 열성껏 일하면 훌륭한 보수를 받을 것이며 이 지대한 사업을 완성하려면 1000개의 손을 부리는 정신 하나로 충분하다고 확신에 차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거리며 공사를 진행시켰어요.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혼잣말로 어떻게 하든 너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든지 지금 파고 있는 것은 수로가 아니라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파우스트는 이제 생명이 다해가고 있었어요. 그는 자유와 생명은 날마다 싸워서 차지하는 자만이 누릴 가치가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너는 진정 아름답고 내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흔적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쓰러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의 신들은 그를 받쳐들어 땅 위에 눕혔어요. 메피스토는 이 친구는 어떤 향락과 행운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변화를 찾아 헤매고 하찮은 허망한 순간을 붙잡으려 했으며 그렇게도 길을 쓰고 한 거였지만 이제 늙어 여기 누웠고 시계는 멎었다고 파우스트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파우스트가 죽었으니 자신이 이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차지하려고 할 때 천사들이 장미꽃을 뿌리며 나타났어요.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는 메피스토에게 천사들은 그대들이 것이 아닌 것에는 손을 댈 수 없으며 우리들은 씩씩하게 싸울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랑하는 이를 인도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심산 유곡에는 3명의 신성한 신부, 은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법열에 잠긴 신부, 명상에 잠긴 신부, 천사 같은 신부였어요. 그곳에 파우스트 영혼을 들고 가던 천사들이 왔어요. 천사들은 언제나 노력하며 애쓴 자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그곳엔 신의 구원으로 승천하는 소년들도 있었고 속죄하는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파우스트와 사랑했던 그레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모에게 매달리며 옛날에 사모하던 그분이 이제 아무런 더러움 없이 돌아왔다고 은총을 간청했어요. 그러자 영광의 성모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1부는 그레첸과 헤어지는 것까지고요. 세상으로 들어선 파우스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2부는 정치적, 경제, 학문, 예술 등 여러 측면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부보다 2부가 좀 어렵게 읽혀요.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인물을요,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서구 사회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의 특성으로 보았어요. 파우스트가 그레첸과 헤어지는 것은 안주를 허락하지 않는 그의 욕망 때문이었고요. 그는 세상을 더 내달리고 싶어 했어요. 2부에서 그가 만나는 세상은 부패하고 무력하고 몰락해가는 세상이었죠. 지폐를 찍어내서 부패한 제국을 구한 것은 중세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바그너가 인조인간을 만드는 건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짝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우스트가 간척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그의 욕망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파우스트의 행적엔 문제가 많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자에게 세상을 침묵하지 않는다고 외쳤어요. 하지만 그의 거침없는 행보 때문에 그레첸은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고요. 간척 사업을 하느라 노부부를 죽게 했어요. 그건 발전에만 가치를 둔 부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위험한 열정, 그래서 파우스트는 나쁜 남자 아닐까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신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세 명의 대천사, 라파엘, 가브리엘, 미카엘. 신들은 인간 파우스트를 믿었지만 방법은 굉장히 가혹했어요. 이 믿는다는 자체가 신의 오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노력하면 구원될 수 있다고 했고 휴식을 원하는 인간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악마에게 맡겨버렸어요. 스스로를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신의 착각은 아닐지요. 신이 쉽게 말하는 노력의 빛과 그림자. 메피스토는 허무함을 두려워했고요. 파우스트는 그 허무함 속에서 일체를 찾겠다고 했어요. 사실 이들은 둘 다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용기는 결국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는 거니까요. 도전하는 파우스트가 아름답지만 그는 늘 끝없는 비극을 동반하고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 메피스토를 이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아마도 세상과 무관하게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자아를 가진 파우스트와 세상과 더불어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메피스토가 내 안에 동시에 있는 분열된 자아여서일 겁니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펠레스, 이 둘의 관계는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동지이기도 하고 라이벌이기도 하고 천적이기도 한 관계. 같은 곳을 보고 있지만 결국은 쓰라린 이별을 해야만 하는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건 인간관계의 가장 아픈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린 파우스트처럼 일상에 지치고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공적이 허무하고 또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세상을 내달렸던 파우스트처럼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지런한 자에게 세상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건 악마가 우리 귀에 속삭이거나 혹은 신이 부추기는 주문 같은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